그러면 이어서 그 니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나가지고 1900년에 이제 죽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56세에 잡고 있죠? 맞죠? 56세. 맞나? 56세 맞죠? 랑케보다는 나이가 49살이 이제 뒤에 49살 이제 차이가 나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레오폴드 폰 랑케도 아버지가 루터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니체도 루터교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루터교 목사님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랑케는 역사가가 됐고, 니체는 이제 철학자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보통 우리 니체는 랑케는 모던 역사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니체는 포스트 모던 역사의 원조격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니체는 뭐 랑케를 막 역사 이론에도 공격한 것으로 이제 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랑케는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역사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상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얘기하면서도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창조한 역사 그 과정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입김이 부러져서 작용한 거다.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니체는 하나님을 이제 공격하고 이제 그런 이유는 뭐 신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까지 이제 말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니체는 신에 대해서는 조금 신에 대한 태도 이런 거는 좀 제 생각에는 확실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를 글로 남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이제 좀 달라지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데 초창기에 니체는 랑케의 역사 이거를 상당히 이제 공격을 하는데, 슐포르타라고 하는 김나지움을 이제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6년간인가 서당식으로 거기 가지고 이제 먹고 자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랑케도 6년 동안 공부하고, 나중에 니체도 같은 학교에서 6년 동안인데, 맨 고전, 헬라스 로마의 뭐 역사처럼 문사철이라든가 뭐 이런 거, 레토릭, 연설학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이루고. 그리고 실버로다 총 동창회를 열 때 한 번 만났다고 그래요. 49살 차이지만 한 번 만나서 뭐 얘기했다고. 그리고 니체가 랑케식의 그 역사 그거를 맹공을 가할 때도 랑케 본인한테는 직접적으로 대해서 공격하지 않고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다른 식으로 이렇게 빙 불러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등학교 대선배고,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피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니체는 이제 이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에 가가지고 하도 공부를 천재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23살에 지도교수가, 야, 너는 대학 교수가 될 만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위스의 바젤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바젤, 스위스. 바젤 대학에 정교수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니체가 23살에 바젤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10년간 고전 문헌학을 가르치고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러나가지고 10년 동안 여행을 하고, 그리고 또 10년 동안 책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학교 신입생 때 사창가에 갔다가 매독에 걸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매독 걸리면 죽어요. 매독 약이 없으니까. 뭐 많이 19세기에 많은 철학자, 음악가들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매독으로 죽은 거예요. 베토벤 귀목지요. 이것도 매독균이 이쪽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슈베르트도 일찍 죽죠. 그리고 또 누구죠? 키츠. 영국의 신 키츠도 죽지 일찍. 그 요절하고 뭐 이런 건 다 그 매독 걸려 죽은 건데. 이거 그 보면은 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니체가 이제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미쳐요. 정신적으로 이제 미치고 그러는데. 그런데 천재는요, 미쳐야만 글을 잘 씁니다. 미치니까 글을 썼는데 1년에 한 권씩 써요. 니체가. 그리고 나중에 하도 아는 게 많으니까 뭐 문장으로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단어 한자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그거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니체처럼 위대한 철학자는 아마 다시는 안 나타날 겁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역사, 이거 왜 공부하느냐? 역사 병이 걸린다. 병. 랑케는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이라는 건 인간에 의해 행해진 것들은 계속 긁어 모아가지고 이건 진리다 그래가지고 계속 책으로 계속 내놓는데, 이걸 읽다 보면은 그 책에 치여가지고 아무런 생활, 이제 극장에 가지고 영화도 보고 오페라도 보고, 프로야구 이런 거 데 가서 그것도 보고 그러는데, 책 보느라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인생을 갖다가 즐길 수가 없다. 이게 역사병. 이것 때문에 이제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역사는 대들 잊어버려라. 왜 자꾸 책을 읽느냐? 역사책 읽지 말고 그냥 저 들판에 뛰노는 소들을 보라. 그들이 뭐 역사책을 읽고 있느냐? 뭐 그냥 얼마나 태평성대로 잘 놀고 그러느냐? 사람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역사책을 보자. 그리고 또 하나, 오페라 같은 거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리하르트 바그너. 그 다음에 이 칸트.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죠? 쇼펜하우어. 맞죠? 쇼펜하우어. 그 다음에 바그너. 그 다음에 니체. 여기에 연결돼가지고, 음악. 바그너가 우리 독일의 미래의 희망을 줄 거다. 그래가지고 바그너를 상당히 지켜세우고, 바르는 또 쇼펜하우어의 그 책을 또 읽고선 영감을 받아가지고 오페라 찍고. 여러 선생님들, 트리스탄 앤드 이졸데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 누구 아세요? 이우 선생님 아세요? 트리스탄 운투 이졸데. 뭐 독약을 먹고 죽으라고 그러는데 사랑의 묘약을 타가지고 뭐 중세 기사 뭐 그건데 한번 이제 구글 같은데 이제 해가지고 한번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그 바그너가 이제 그 오페라 쓰고 이제 그런데 그 트리스탄 앤드 이졸데 그 오페라를 쓰게 된 것도 물론 뭐 저 바그너의 친구가 그 쇼펜하우어의 그 책,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책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줬다. 그걸 보고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뭐 그랬다. 근데 제가 읽은 책에 의할 것 같으면 니체가 쇼펜하우어 바그너 이거 만나가지고 쇼펜하우어가 그 음악 예찬론을 썼습니다. 음악을 의지와 표상으로 새기고 있는 음악을 상당히 예찬해요. 그렇게 칭찬해요. 그래서 니체가 바그너 당신은 뭐 좀 음악가로서 대성을 해야 헬라스 문명이 소크라테스 때문에 죽어가지고 중세 때는 기독교 때문에 쭉 유럽 문명이 죽었는데 이제 드디어 바그너 당신이 유럽의 근대 문명을 일으켜라. 독일의 문명을 일으켜라. 이렇게 부추기니까 바그너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트리스탄 앤드 이졸데라고 하는 오페라도 짓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내용에 나옵니다. 근데 보통 그 속에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트리스탄 앤드 이졸데인데 쇼펜하우어, 바그너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니체 얘기는 싹 빠졌더라고. 그건 뭣도 모르고 쓴 거예요. 니체가 진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니체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을 날씨라 좀 가끔 좀 쌀쌀할 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그 프리드리히 니체의 역사론 이거는 되도록 다 오늘로서
끝마치려고 그럽니다. 한 2번 더 할 수도 있는데, 니체가 하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잘못 알려진 것도 또 많고 그래서 좀 길게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좀 오늘로서 끝내려고 그럽니다. 한 가지 미리 니체 강에 들어가기 전에 니체는 젊었을 때 24살에 이제 스위스 바젤 대학의 철학 고전학 교수가 됩니다. 리첼 교수가 강추했어요. 강력히 추천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따기 전에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24살.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교수로 있으면서 주로 이제 헬라스 로마의 고전학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10년 동안에 20대죠. 10년 동안에 니체가 역사는 이게 공부하면 해로운 거다. 역사병 운운하면서 역사를 많이 공격했어요. 그러다가 이 30세에 들어가서 30대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아니 자기가 20대에 역사 그거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 이게 철부지 어린애 같은 짓을 한 거다. 크게 대호각성해가지고 역사를 이거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은 필요 조건이다. 역사에 대해서 국사와 세계사에 대해서 확실히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래야 공정성도 생기고 정의감도 생기고 이거 제대로 되는 거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은 이게 역사 인식이, 역사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게 형편없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플라톤 이게 무슨 미라,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미라, 이집트의 미라 이게 수천 년간의 시체 해가지고 형태는 남아있지만 거기는 정신 없잖아요. 미라는 죽은 거다. 그 철학이라는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철학이라는 게 이게 미라 같은 거다. 그런데 투키디데스를 보라. 니체가 얘기하는 겁니다. 투키디데스를 보라. 이 투키디데스야말로 진짜 인생에 대해서 뭔가 활기찬 생기는 그 내용, 진짜 내용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투키디데스를 높이 이제 평가하고 플라톤은 이제 저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2005년도인가 우리나라 니체 철학자들이 니체 전집을 발간했습니다. 24권인가 니체 전집. 그러니까 니체 철학에 관해서 알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도덕의 계보, 무슨 역사, 생애에 있어서 역사의 유익함과 해로움, 비극의 탄생, 이런 거. 이런 니체 철학 전집, 독일어로 된 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니체 전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나가는 소들이 웃을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뭐냐면 니체 전집에서
그 니체가 젊었을 때 20대에 바젤 대학의 교수로서 고전어 강의하고 그런 거는 이거는 이제 철학 쪽에서 보면은 고전학이 철학이 아닌 것 같다 그래 빼버렸어요. 그 숱한 그 좋은 글들을 다 빼버렸어요.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니체 전집은 왜 냅니까? 우리나라에 기라성 같은 니체 철학자들이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니체 전집을 이제 번역해서 했는데, 니체 전집은 왜 냈습니까? 그럼 니체 전집에서 그럼 일부를 빼고 니체 전집이 일부, 뭐 이렇게 하던가. 마치 니체 전집 전체냐 하고 앞에 건 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니체 전집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이제 2가지 이제 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또 고전학 이쪽에 이거는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서울대학에 없으니까 국내 대학은 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수습을 해보니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가 있습니다. 미학과의 도서관에 그 고전학 관계 그 전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오병남 교수 제가 미학과 이제 친구인데 잘 아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미학과 도서실에서 그걸 꺼내다가 제가 이제 독일 말로 이제 직접 읽고 이제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한국의 니체 전공 철학자들이 그 앞에 거를 뺐느냐? 가만히 생각해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이지만은 니체가 이 앞쪽에서는 소크라테스 막 공격하고 플라톤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철학하는 쪽에서 보면 상당히 그게 아주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아니 니체가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공격을 해?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뺐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고전학이라서 이제 뺐습니다만은 그거 하나 좀 이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니체의 역사론 이거 저 파일 읽어봐야 좀 어렵고 잘 모르실 테니까 아예 덮고 그냥 제 말씀을 하는 걸로. 요거 저 내년에 이제 요거 다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때 좀 이렇게 보시고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니체 초기 작품에 1872년에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내놨습니다. 비극의 탄생. 니체의 처녀작입니다. 비극의 탄생. 음악, 조금 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음악의 관점에서 본 비극의 탄생. 그러니까, 아니, 헬라스, 아테나, 헬라스, 뭐, 비극, 뭐, 음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놀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비극의 탄생, 1872년. 그 다음에, 1874년에 생에 있어서 인간의 삶, 우리 생활, 인간의 생에 있어서
역사의 유익함과 해로움이라고 하는 책을 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후자는 반시대적 고찰이라고 하는 5권 책 중에서 이제 4권째가 요 생에 있어서 역사의 유익함과 해로움이라는 건데, 먼저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역사 공부를 하면은 인간의 생활에 이득이 된다. 이득이 된다. 그 왜 그러냐? 세 개의 역사 범주 카테고리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처음에 기념비적 역사, 두 번째 꼴통품적 역사, 세 번째 비판적 역사, 이렇게 세 개를 두고, 요 기념비적 역사, 꼴통품적 역사, 이 비판적 역사, 요거를 공부하면은 인간이 생활에 나가는데 상당히 유익하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첫째, 기념비적 역사는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과거의 역사를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이득이 이득을 주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풀탁구 영웅전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풀탁구 영웅전. 이제 풀타르코스의 영웅전인데, 그 영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장군 정치가 뭐 시인도 있고 뭐 그냥 연설가도 있고 그 영웅들을 이제, 그런데 그는 이제 헬라스 로마의 유명한 인물들을 헬라스 한 사람, 로마 한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헬라스 로마 한 사람, 그리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쓴 건데, 거기 그 풀타쿠코스 영웅전을 이렇게 보면은 뭐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있고 율리스 카이사르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교훈을 얻어가지고 본받을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풀타쿠코스 영웅전 같은 걸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꼴통품적 역사. 꼴통품적 역사는 알기 쉽게 꼴통품은 고가입니다. 아주 비싸죠. 나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 웬만한 무슨 뭐 도자기 하나 놓고선 뭐 수억 원을 뭐 이렇게 뭐 주게. 저기 수억 원 있으면 저런 데에 그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 또 거기 전문가들은 그게 다 투자라는 거죠. 그게 10년, 20년 되면 수억 원에 수십억 원이 된다는 거죠. 돈벌이 하는 거라, 이제, 그건. 꼴통품. 얼마나 그거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 꼴통품들은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의 미풍 양속, 얼마나 꼴통품 같이 귀중한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이런 거 이제 공부하는.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역사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쭉 역사를 이렇게 봐가지고 잘못된 거는 이거 안 되겠다, 저 비판해가지고 치워버리고, 좋은 거는 또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 인생에 이제 플러스 되도록 하는 거. 근데 요거는 한 가지 좀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에치카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뭐 이렇게 제가 진짜 그 이에치카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과거에 이제 이에치카 살원에 대해서, 이에치카는 그 사기꾼과 같은 녀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격하고 그랬는데, 오늘날 어떻게 그게 그냥
정통 역사 이론처럼 돼가지고 공부를 쭉 하고, 그래서 아니 역사라고 하는 거는 과거를 배워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이제 찍자라고 저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어떻게 그냥 과거를 공부해가지고 현재를 때려잡는 데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과거사 무슨 규명위원회, 그래가지고 무슨 뭐 친일파다 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근데 이거는 비판적인 역사인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과거를 공부해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얻어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거지. 히틀러 아무리 뭐 나쁘다고 뭐 그래봐야 뭐 무덤 속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히틀러 그쪽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친일파 이런 거는 아니 뭐예요? 아니 오늘날 무슨 예를 들자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말이지 정치 뭐 경제 사회 문화에 이렇게 다 주도하는 게 친일파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친일파 때려잡으면 그러니까 오늘 이거 때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뭐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단순한 발상 논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무슨 반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런 건데, 아니 오늘날에 뭐 이제 21세기인데 미래지향적으로 나오지 옛날 거나 따지고 과거만 따지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역사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역사도 과거를 해가지고 현재 이거 이렇게 자꾸 막 이제 단죄하고 뭐 그냥 심판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한서는 안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은 니체의 뭡니까? 기념비적 역사, 골통품적 역사, 그 다음에 비판적 역사.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헤이든 화이트와 같은 유럽의 유명한 역사 이론가가 있습니다. 웨룬 위젠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니체의 요 세 가지에다가 자기의 하나를 새로 딱 던집니다. 그게 생성적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생성적 역사. 제네티시의 규시테, 생성적 역사라고 하는 건데, 요게 뭐냐면은 인간의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해야 창조적이고 발전적이고 인간의 생활에 큰 이득이 되게 하는가, 그런 역사를 생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오늘날 역사가들이 지향해야 할 정치가들이, 행정가들이 지향해야 할 인생의 역사 공부의 목적이 돼야 합니다. 과거만을 붙여가지고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해가지고 출산들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고 그래야 되지? 반난 옛날 거 일제시대 뭐 어땠다 이것만 반다 떠들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조금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즘에 제4차 산업혁명이죠. 로봇 시대. 그 다음에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 7차 산업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2050년이 되면은 아주 딴 세상이 돼요. 그런데 과거만을 자꾸 따지고 2005년부터 2050년까지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 제7차 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이제 병행해가지고 2050년에 딱 끝납니다.
그걸 제가 이제 그 명도교회 그 저기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끄트머리에 그 이제 강연 그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의 강연한테 끄트머리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재벌들도 자꾸 뭐 탄압하고 규제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재벌들도 힘을 불어주고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4차, 5차, 6차, 7차 산업혁명의 최선두에 서가지고 세계의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영국 이런 나라들의 이 머리 좋은 친구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붙여주고 그래야지. 그거 그냥 계속 이제 좀 이렇게 발걸이나 놓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렇게 생각하는 게 생성적 역사입니다. 리젠이 얘기하는 생성적 역사. 그리고 허승일 교수가 앞으로 강조해 마지 않는 그래서 제가 한번 끄트머리 쪽에 대한민국의 젊은 역사들에게 고함. 좀 거창하죠? 휘태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 그런데, 이 허술이라고 해서, 뭐, 대한민국 젊은 역사가들에게 고함.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젊은 역사가들은 그런 거 공부해야지. 산성적 역사를 공부해야지. 그 말이지. 잘못 뭐 해가지고, 무슨 국정화 교과서 하면은 말이죠. 무슨, 뭐더라. 친일 독재의 미화. 뭐 이딴 거나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파 쪽에서 마찬가지예요. 무슨 금이정교에서 이게 무슨 좌편향의 뭐다. 좌편향의 뭐로 길어졌다. 이딴 것만 따지면 안 돼요. 창조적인 새로운 생성적인 역사. 세계를.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앞으로 세계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를 만들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우리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할 역할입니다만은 생성적 역사. 요건 외로운 리전이 이제 얘기하는데 요거 이제 끝머리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영근 선생님이시죠? 아니 근데 지금 그 단어 중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거 보고 싶어야 돼요. 그런 단어 자체를. 그래야 선생님이 지금 말씀 오시는 것이 지향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온영근 선생님 맞죠? 제가 이남영 선생님한테 선생님 말씀을 안 한다고. 서울대학교 철학과 동양철학, 한국철학의 우리나라의 이제 국보급인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2년인가 위인데, 이 자리에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긴 하지만은, 그냥 가깝게 얘기하자면 이제 술친구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온영은 선생님이 이라면서 처남이라 가지고 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다시 그래서 이제 니체가 세 가지, 근데 그 세 가지 역사, 기념비적 역사, 골통품적 역사, 비판적 역사, 이제 생성적 역사는 이제 외름 리전에 새로 이제 갖다 나중에 붙인 거고, 요거에 이제 요것도 이제 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요거 세 개. 요게 이제 요렇게 공부하면 역사 유익함. 역사 공부가 이제 인생에 유익하다는 거고. 근데 해롬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해롬이라는 게 뭐냐? 역사책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 역사병에 걸린다. 역사병이 걸린다. 아니,
인간의 과거에 관한 거는 이제 사실인데, 이거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인간의 과거의 사실들을 자꾸 긁어 모아가지고 책을 내요. 제가 말씀드렸죠. 18세기 영국 신사들의 이 가발의 머리카락의 홀수가, 머리카락 수가 홀수냐 짝수냐 뭐 이런 것까지. 아니 홀수는 뭐 어떻고 짝수는 뭐 어때요? 이런 거.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뭐 책을 내고 그러는데, 그거 있다 보면 병에 걸리면 아주 중병에 걸려요. 그래서 맨날 그냥 역사는 과학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옛날 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아니 사람이라는 게 가끔 프로야구하면 구경도 가서 보고, 어디 오페라 그거 저게 한다 그러면 거기도 가서 좀 구경을 하고, 아니 그렇게 해야 인간이 저 생활이 보람이 있는 건데, 맨날 거기도 안 가고 그냥 역사, 인간에 관한 과거 그것만 들여다보면 뭡니까? 이게 그냥 폐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니체는 이것처럼 역사병처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건 없다. 해로움을 주는 건 없다. 그러면 이제 역사병이 중병에서 낫는 방법, 치유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냐? 비역사적인 것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비역사적인 것은 뭐냐면, 인간의 과거에 대한 거는 무조건 망각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 들판에 뛰노는 황소들을 봐라. 저 황소들은 자기네들의 과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뛰놀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느냐. 인간도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과거를 망각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초역사적인 것은 뭐냐? 종교와 음악, 이런 데를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역사병을 치유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예상외로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요. 많죠? 기독교 신자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대관고등학교 미션 스쿨인 대관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기독교를 지금 이제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죽을 때쯤 해가지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 이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이제 천당에 가야 되니까.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 보면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되니까, 원수가 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느라 용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일본 사람들도 뭐 원수라고 그러면은 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때리면 그러면 용서할 거면 용서하고 뭐 그래야지. 지금도 그냥 계속 반일 뭐 해가지고 뭐 일본에 뭐 여행도 안 가고 이제 뭐 그럽니다만은.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적이 친구가 되고 친구가 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베트남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베트남. 제가 이제 1964년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1965년도에 이제 대학원에 가고 그랬다가 공군장교로 가가지고 넉 달 동안 4개월 동안 훈련받고
이제 소위 2년, 중위 2년 이렇게 가지고 4년 4개월을 이제 옛날 노무현의 말대로 하자면 군대에서 쏘겠는데 그 4년 만이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딸 수 있는 기간이에요. 하여튼 그리고 제 친구 하나는 64년도에 해병 소위로 인간의 월남에 갔어요. 그래서 포병인데 이제 그 보병이 싸우는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대포 이제 포병 지원하는 포병.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병들이 부하들이 그 좀 밀짚 모자 같은 거 있죠? 빼투공 밀짚 모자 같은 걸 자기한테 이렇게 씌워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포탄 가지고 맞을까봐. 아니 이게 무슨 뭐 보호가 됩니까? 그게 전후인 거예요. 부하가 상관을 이렇게 존경하고 이제 복파하지 또 상관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처음에는 빼투공들이 방문을 했대요. 우리 한국군에서. 그래서 하도 당하니까 가만히 그때 우리 한국군이 이제 그 빼투공들을 이제 방문해가지고 이제 공격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베트남하고 우리는 얼마나 친합니까? 박항서는 가서 축구 무슨 감독까지 하면서 이제 해주고 영웅시대지. 아니 그렇게 그 가깝게 되고 그러니까 또 중국도 마찬가지래요. 중공군이 이렇게 개입할 때 이렇게 한 게 등서평이었거든요. 등서평.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외교문서가 공표됐어요. 그런데 1964년인가 65년도에 우리가 이제 월남 파병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때에 김일성이가 중국에 모택동지에 등서평이 찾아갔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침략하겠다,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등서평이 누가 노했다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참 고맙다고 생각해요. 노했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김강명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뭐 그러니까 좋아할 거 없어요. 근데 육군 그게 그때 뭐냐면 1964년도 65년도에 저희가 대학에 졸업해가지고 ROTC 이제 새로 생겼을 때고 ROTC가 생겨서 공군장 교조도 그러고 그럼 쏘이니까 뭐 베트공인데 뭐 저 뭡니까 월남전인가 뭐 할 때에 저기 영화에도 나오죠. 저 미국의 육군 소위 해병 소위가 몇 천마다 하나씩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대장은 그 총알 받이 그냥 많이 죽거든. 그거 김일성이가 중국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면은 김강명 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그냥 여러분들도 뭐 결혼했겠어요? 뭐 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문서를 딱 보고서 이거 내가 그때 이거 쏘이 때인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그런데 이게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왔던가. 이게 제가 흥분하면, 종교 얘기. 예, 종교 얘기. 종교와 음악을 공부해야 한다고. 예, 종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모자라니까 나중에 사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헬라스에서 아테나의 스파르타, 그 다음에 로마. 이거는 종교를 모르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스텔 두 꿀랑주라고 하는 사람이 불란서 말로 라시테 안티크 고대 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유명한 거죠. 몰간의 그 고대 사회하고 유명한 건데 그 고대 도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테나이, 스파르타, 로마 얼마나 종교적인 건가를 한 권의 책으로 이제 쓴 겁니다. 아주 모든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신께 제사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 드리고 신께 비는 거예요. 전쟁 직전에도 하고 끝나면 또 이렇게 하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군대는 뭐냐면 아침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빵도 있고 뭐 근데 뭐 고기도 있고 뭐 그러면 뭐 소말 소 돼지 뭐 이런 걸 염소니 이런 거 잡아가지고 먹을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군대가 먹기 전에 일단 신께 이렇게 맛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 승리해서 이제 이게 해달라고 완전히 이 뭡니까 종교적인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예술, 종교와 예술. 이 초역사적인 거 예술.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요거는 삶에 있어서 이 역사의 유익함과 해로움 1874년에 요게 썼는데, 그 2년 전에 천여작으로서 1872년에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니체가 썼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랑케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천여작이 다 유명해 하더라고. 천여작. 한 30세까지 공부해가지고 써놓은 거. 이 천여작이 이제 가장 유명한데, 이 비극의 탄생,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나에는 뭐 헬라스도 마찬가지지만 올림포스 산상에 남녀 12신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때 두 신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폴론 신입니다. 아폴론. 또 하나가 디오니수스 신입니다. 아폴론 신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이성의 신입니다. 디오니수스 신은 뭐냐? 바카스 드링크의 바카스 드링크 알죠? 바카스가 주신입니다. 포도 주신. 이게 이제 헬라서에서는 디오니수스 신이라고 그러고, 로마에서는 라틴어로서는 이제 바카스 신인데, 포도 주신입니다. 그런데 아폴로 신은 태양신이니까 아주 밝습니다. 이성.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신이 말똥말똥해가지고 깨끗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전에 여기서 치매 검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치매 예방 검사를 하라고 그래요. 난 머리 좋다고 치매. 그래도 뭐 하라고. 그 청년인데 뭐 물어보니까 어디 다른 데서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건수를 좀 올려주기 위해서 그럼 하자고.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이름 주소 이렇게 묻고 뭐 그림을 여러서 한번 해보세요. 그거 재밌어요. 그림 이렇게 하는데 세 가지 모자, 자동차, 바위 세 가지가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뭐 물어봐요. 100에서 7 빼면 얼마냐? 93. 93에서 7 빼면 뭐냐? 86. 80에서 7 빼면 뭐냐? 여보시오.
내일 아침까지 계속 물어볼 거. 그럼 뭐 한 2개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 다음에 아까 본 그림 3가지가 뭐죠? 그 모자, 자동차, 바위. 근데 그건 한 5분쯤 지나면 계속 물어보면 아까 이게 이제 치매 검사예요. 그 다음에 간장 공장, 공장장, 그 비슷한 거 3개를 넣고, 4개가 넣어서 그게 또 이거 생각나는 건 무슨 거죠? 그래가지고 30개 문항인데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최단 기간 내에 제가 이제 패스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웃으면서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 교수인데 아니 이런 거 치매나 걸리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신다고 물어가지고 또 명함감 주시면서 자기가 나의 팬이래요 원래.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담소를 나눈 적도 있고 그런데 치매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니 저의 가장 절친한 서울대 교수가 이제 있었어요. 이 친구가 치매가 걸렸더라고. 그다음 몇 년 이제 이렇게 갔더니 아주 깍듯하게 나한테 절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그게 정신이 맑아야 돼요. 이제 치매 걸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저기서 치마 예방 그것도 좀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오니스는 이 포도도 주신데 사람은요 술을 좀 마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게 술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면은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되죠? 안주보다 더 좋은 거. 주색 아닙니까? 주색, 여자. 그 다음에 잡기. 이게 잡기는 이제 도박인데, 주색 잡기. 이게 아주 좋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 말리는 게 많죠.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거. 하여튼, 여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술을, 제 꿈이 말이죠. 아주 소박한 꿈인데, 누가 여러 선생님들 중에 제 소박한 꿈을 한번 성취하게 해주실래요? 김강명 선생님 어떠세요? 제 말 듣고. 저는요, 동해안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을 이제 답산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그냥 느끼는 게, 꼭 강릉도 그러고, 동해안에 이렇게 바닷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쪽에 산이 있지만, 산에 이렇게 보면 정자가 있어요. 가끔 정자가 있죠? 그럼 제 꿈이 뭐냐면, 오늘날, 가을날 달밤에, 밤이에요, 밤. 낮이 아니라 밤. 저 정자에 앉아가지고, 아주 절친한 친구 넷이서 술을 공고 자코니 하는데 그때 옆에 한복을 입은 젊은 처자가 가야금이나 검은 거를 끓이면서 그거 얼마나 좋겠냐. 난 그거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그거 소원 성취하기가 힘드네요. 어떻게 언제 한번 그것도 꼭 가야금이나 검은 거여야 돼요. 가야금하고 검은 거는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그게. 그 소리가 아주 좀 다르죠? 검은 거하고 검은 이렇게. 아테나에 이제 이렇게 가면은 구경하다 보면은 성적인 그런 게 이제 원래 올림푸스 산상에 사는 12신도 인간적이에요. 신도 다 인간처럼 조각하고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올림피아도 그렇고 델포이도 그렇고 이럴 때 거기 이제 유적지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기념품을 파는 게 있어요. 기념품. 조그만 게 뭐 비싸지도 않아요. 기념품 하는데, 그거 하나 사올까 하다가 제가 못 사왔는데, 디오니수스 신이 있어요. 이렇게. 포도주 신이 딱 한 손에 술잔을 들고, 오른쪽은 뭐 하고 있겠습니까? 오른쪽은 자기의 귀중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기의 귀중한 물건을 이렇게 만지면서 판대소하는 그런 게. 가만히 보면, 이야, 저게 정말 헬라스인들이 저렇게 좋아했구나. 술과 여자를 저렇게 좋아했구나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니체는 뭐냐면은, 그리스 헬라스인들이 왜 그렇게 고대 문화에서 그렇게 걸출한 문명을 내놓을 수 있었느냐? 아폴로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디오니소스와 같은 술 취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잘 어울렸다는 것이죠. 잘 어울렸다는 거. 인간의 이성의 꽃이 활짝 피고, 인간의 감성의 꽃이 활짝 펴가지고, 인간이 정치를 말씀하셔가지고 학문, 정치 뭐 이런 거를 최단으로 이제 극대화해가지고 잘하고, 그다음에 술 취해가지고 그냥 정치를 읽듯이 남녀가 껴안고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이런 거. 이런 것이 합해져 가지고 나온 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비극. 메데아 보면은 야손이 콜키스 섬에 가지고 메데아라고 하는 그 공주인데 마술사예요. 그 소리 이제 마음에 맞아갖고 이제 사랑의 탈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야손이 메데아를 버리고 코린토스 공주한테 새 장가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메데아가 남편의 마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쓰라리게 고통을 주려면 못하겠냐. 두 아들 죽인다. 그러니까 두 아들 죽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두 아들 죽여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고통스럽게 막 울부짖고 그럴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가마를 타고 어디론가 편히 사라지는 거. 이게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아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바쿠스의 여신도들. 바쿠스 신, 포도주 신의 여신도들이 있어요. 여신도들은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취해가지고, 여신도들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 왕인데 아들을 사자로 이렇게 보이게 해가지고 아들도 죽여요. 이런 거. 소포클레스의 뭡니까? 웨디푸스 왕. 웨디푸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자기 왕비로 이제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그런 녀석이 있다는가? 그게 누구냐고, 그런 나쁜 놈인데 바로 당신이라고 그랬더니 뭐 눈을 찌르고 뭐 이렇게 했다니까. 웨디푸스 뭐 이런. 아테나에도 그렇고 에피다우로스 노총국장 저거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쪽 북쪽에 거기 가면 노총국장 있는데 야외국장. 근데 여름이면 세계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비극들을, 희극은 별로 없어요. 뭐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들이나 리스트라타 뭐 이런 건데,
리스트라타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희극인데, 아니 그 헬라 사람들이 쭉 하면 그냥 전쟁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특히 스파르타의 여자들이, 아 이게 남자들 자꾸 전쟁하는데 이거 전쟁 못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 아 그거 간단하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끝날 때까지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성적 사보타지를 하는 거. 그래서 남자들이 결국 항복해가지고 전쟁을 안 하게 돼요. 뭐 이런 거. 이런 희극, 비극들을 배움으로써 아테네 시민들, 스파르타 시민들, 이런 헬라스의 시민들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헬라스의 비극은 내용으로 보면은 희극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아폴론 신, 디오니수스 신, 이 두 가지 면을 잘 활용해가지고 헬라스의 문화를 활짝 꼽혔는데, 요거를 싹둑 잘라버리고 아주 그냥 이 미개 상태로 만들어놓은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소크라테스다. 이 소크라테스라는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덕이란 뭐냐, 이성이란 뭐냐, 진리란 뭐냐, 이렇게 이성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술 취하는 거, 이거를 못하게 되니까, 술을 취해야 뭐야, 관계가 더 가지고, 뭐 예술도 발달하고 그러는데, 맨성맨성해가지고 무슨 예술이 발달합니까? 그러니까 싹. 그 다음에 플라톤도 원래는 비극 작가를 이제 비극 작가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 시학은 건 관둬라 그러니까 플라톤이 때려치고,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으로 이제 돌고 그러는데,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프리드리히 니체가 아주 강력하게 또 하나 소크라테스의 그냥 마음속을 훤히 알아가지고 그대로 행동대원으로서 활동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요게 누구냐? 에우리피데스, 이 비극 작가라는 겁니다. 에우리피데스 비극 작가. 요 친구가 소크라테스 그냥 말만 들어가지고 그대로 헬라스의 예술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오레스테스라고 하는 이제 그 비극이 있는데, 그거는 비극 끄트머리에 이제 그 비참하게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에우리피데스가 그 비극을 어떻게 희극으로 고치냐면은, 나중에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데, 아폴론 신이 기중기를 타고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기중기.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러건데, 모신에서 내려오는 그 신이라는 뜻인데, 아폴로 신이 기중기를 타고 하늘에서 쭉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를 희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뭐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야 되는데, 서로 화해시켜가지고 원수들끼리 부쌍이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희극으로 끝나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파일에 그거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쓸 테니까 나중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니체가 저 에우리피데스
소크라테스의 행동 에이전트, 행동대원으로서 활동했던 저 에우리피데스 녀석 때문에 헬라스의 비극은 싹 죽어버리고 대가 끊겼다. 그 다음에 중세 기독교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니체 얘기입니다. 중세 때 이렇게 보니까 좀 똑똑한 여성들이 다 신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수녀원에 들어가고 신부가 되고 그래가지고 예술 활동할 사람들이 다 종교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 다음에 계몽사상 시대에도 뭐 이성인이 이런 거 따주고 그래서 이 유럽의 문화는 헬라스의 예술의 대가 끊긴 다음에 쭉 그냥 유럽의 문화 이거는 씨가 말라가지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쇼펜하우어가 있다.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얘기를 하고 의지, 표상 이게 아폴론 뭐 이제 이런 디오니소스 이런 거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그렇게 예찬했습니다. 음악이 참 중요하다.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를 책을 썼습니다. 그걸 읽은 바그너 옛날에 제가 언젠가 뭐 베르디 아이디 뭐 그런데 이제 베르디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독일 사람 바그너 빌레름 라인하르트 뭐 있습니다. 이 바그너가 쇼펜하우어를 음악을 예천했으니까. 근데 그때 니체가 또 쇼펜하우어에 쳐가지고 이 쇼펜하우어 이거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바그너하고 니체가 아주 절친이 됩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니체는 뭐냐면 그리스 예술은 싹둑 대가 끊겼는데 이제 드디어 바그너 음악가인이 바그너에 와서 유럽의 문화 아니 독일의 문화는 다시 꽃필 수가 있겠다. 아주 활짝 꽃을 필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니체는 바그너를 초인 위보면시 초인 우리 독일의 희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찬을 하고 이제 그때의 또 하나 바그너는 그 쇼펜하우어의 그 책을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 그걸 건네받아가지고 읽음으로써 트리스탄과 이솔데라고 하는 오페라를 작곡할 생각을 이제 갖게 된다. 영감을 얻었다고 그래요. 트리스탄과 이솔데. 트리스탄과 이솔데는 한번 그 내용이 뭔지예요. 그걸 한번 이렇게 구글 같은 데 가서 찾아보시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의 그걸 매개해 가지고 물론 쇼펜하우어는 이제 칸트의 칸트가 경험과 감성으로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딩한찌히 그 물 자체, 사물 자체, 그 사물 자체 딩한찌히 요거는 알 수가 없다. 그거를 이제 그 쇼펜하우어는 의지다, 마음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칸트, 쇼펜하우어, 그 다음에 바그너, 니체 이렇게 해서 이 니체는 바그너에다가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됩니다. 니체가 30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얼마나 20대에
철부지 노릇을 했느냐? 그 비극의 탄생, 그거 글도 아니다. 역사의 유의방과 해롬, 그거 너무 지나치게 잘못 썼다. 그리고 나서 레오폴드 폰 랑케의 역사책을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니체가 랑케의 역사책을 읽고서 내가 잘못했다. 칸트, 쇼펜하우, 바그너 저리 가라 결들을 하고, 그리고 계몽사상가인 폴테르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계몽사상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꽁드로스의 그 진보사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자연법, 그 인간 사회에도 이제 자연법 같은 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인간이 이성의 힘을 가지고 자연법을 잘만 발견해가지고 돌아가게 하면은 인간 사회는 진보하는데 무한히 끝이 없이 진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꽁드루스의 폴테르의 이런 이 계몽 사상가들의 이제 진보 사관인데, 니체가 폴테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니체는 내가 지금까지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랑케를 통해서 역사에 대한 눈을 뜨게 됐다. 여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Damals erst bekam die Augen für Geschichte. 전 똑똑치고 랑케. Damals 그 당시에 erst 비로소 bekam 얻게 되었다. Die Augen für Geschichte. 역사에 대한 눈을, 즉 랑케. 그래서 랑케의 그거를 랑케 역사책을 쭉 읽고 나서 역사 지식이야말로 생애에 있어서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다. 인간이 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역사 지식이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강조해만이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니체는 소크라테스의 그 논족이었던 고르기아스의 그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 이제 언어관이라든가 이런데, 특히 이 비유법하고 문체, 비유하고 문체, 이거를 이제 고르기아스 구조에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니체가. 그래서 글을 쓰는데, 비유에서 운용, 한유, 제유, 아이러니 얘기를 했죠. 그 헤이드마이트 할 때. 내 사랑 장미, 차디찬 얼음, 얼음 같은 열정, 차디찬 열정, 이 아이러니죠. 50개의 돛, 그는 다정하사, 이런 식으로. 예. 그 비유법을 그 헬라스 시대는 이렇게, 이것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레코 로만 레슨이라는 게 상체를 가지고만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상체를 하는데, 내가 저창고 이렇게 하는데 점수가 뒤져 있다 이거야. 그 점수가 뒤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점수를 따가지고 저 녀석을 이길 수 있을까? 이때 이제 비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렸는데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법정에서 이렇게 이제, 그게 원래 레슬링 경기처럼 하면은 내가 빚을 물어야 되죠. 왜냐면 돈을 빌렸으니까. 근데 물지 않게 되는데 뭐냐? 그 비유법을 쓰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처럼 강물은 계속 흐르는데 거기에 발을 담긴데 그 흐르는 물에 자꾸 내 이제 다리에 와서 닿는다. 그 새물에 자꾸 내 다리에 와서 닿으니까 내 다리도 자꾸 변한다. 그러니까 나도 6개월 전에 돈을 빌렸던 내가 아니다. 그럼 내가 6개월 전에 돈 빌렸는데 왜 지금 내가 돈을 갚아야 되냐. 그러니까 배신분들이 끄덕끄덕.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무죄. 그러니까 이제 쳤습니다. 이건 명도외고 강연할 때 얘기했던 겁니다. 몇 대 족 갈겼습니다. 그러니까 맞은 친구가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인간은 만물은 계속 변한다. 인간도 계속 변한다. 나도 변한다. 나는 지금의 나는 조금 전에 저 친구 때렸던 내가 아니다. 그럼 나는 문제다 그런가? 그건 논리적으로 맞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는 이제 소피스트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파네스가 구름들이라고 하는 여기 희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아들을 소크라테스 학원에 돈 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나서 이 아들들이 나를 막 때려요. 그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녀석이 애를 팬다고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저런 나쁜 아들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나한테 애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조그맣을 때 때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린 적이 있다. 그때 심심하면 나를 때렸죠? 그렇다. 그때 왜 때렸습니까? 그거야 내가 좀 잘 되라고 해서 때린 거냐. 나도 아버지가 좀 잘 되라고 해서 때렸는데 뭐가 문제가. 이거 아리스토파네스 희극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만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체라는 게 있습니다. 문체. 이런 거 다 이제 그 고르게아에서 이제 받아들였던 거죠. 문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라틴어의 피구라. 헬라어로는 스케마타라고 그러는데 요게 문체는 글문자 채색 그 색깔 문체입니다. 문체 스타일이 아닙니다. 문체가 아니라 문체. 글의 색깔이 있다는 거죠. 문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고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문체. 근데 요거는 의미 문체와 이제 단어 문체가 있는데 의미 문체는 이런 겁니다. 학회에서 발표자가 열심히 학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딱 듣고 나더니 선생님 그 학술 연구 발표를 듣고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미심쩍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전곡을 콕 찌르는 질문을 하나 한다 이게. 이런 게 이제 의미 문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 문체는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아들 녀석이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아 너 왜 우리 집안을 망치느냐? 요거를 순서를 약간 바꿔가지고 아들아 망치는구나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그 순서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서울의 시 나보기가 욕고 가실 때는 말없이 뭐 보내오리다 뭐 그 다음에 뭐죠? 연전의 약선 뭐 할 때 죽어도 뭐 아내 눈물 흘려오리다 죽어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노래방에 가서 지금 우리나라 유행가 있잖아요. 이게 다 문체인 거예요. 문체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글을 그러니까 같은 문장을 써도 그런 거. 그러니까 소팔로스니 에우리피데스니 뭐 이런 거 뭐 아리스토파네스가 비극 속에 희극 속 그럴 때 다 그런 거 비유와 문체를 이렇게 쓴 거 이제 그거를 니체가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시간에다가 정말 마지막으로 니체는 끝내려고 그런다. 그게 뭐냐? 그렇다면은 아니 레오폴드 폰 랑케는 역사라는 게 시학과 철학의 합일.
뭐 무슨 문학적 리얼리즘의 수사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니체는 아니 저기 역사가는 그 역사가의 그 뭡니까 그 상상적인 그 창조의 힘, 예술가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건 랑케는 과거가 본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런데 니체는 과거가 본래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존재와 생성의 문제를 조금 이제 강조 좀 달리합니다. 랑케는 과거 본래 어떻게 존재했었는가, 니체는 과거 본래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만들어졌는가, 이런데, 그런데 랑케도 역사는 시학과 철학의 합일로서 써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상상력을 그 마이네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문학적 리얼리즘의 수사학, 콜럼버스 그 일기 이거 보면서 아주 멋있게 이제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니체가 아니 역사라는 게 예술가의 눈을 가지고 이 예술가의 적인 그 창조적 상상력을 총발동해 가지고 역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문학적 리얼리즘 수사, 뭐 시학과 철학의 합일로서 이게 랑케가 써야 된다는 거하고, 니체는 예술가의 눈을 가지고 상상동을 가지고 써야 된다. 그럼 차이가 뭐냐?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과거가 어떻게 있었는가,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존재, 이걸 랑케, 니체는 어떻게 생성됐는가, 과거가, 요거는 좀 차이가 있지만서도 그거를 묘사하고 그린 거는 인간의 그 창조적인 무대, 예술가적인 그런 걸로 이제 해야 된다. 그런데 랑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참 예술적으로 역사를 쓰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꼭 성이 안 차는 게 있다. 부족한 것이 좀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랑케가 엄숙하게 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신의 영감이 명하는 대로 쓰면 된다. 그 로날드 사임이라는 사람이 1939년에 로마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벨 문학상 후보 작품으로도 된데, 그 사임경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역사가가 정말 올인해가지고 역사책을 썼는데 그 모자라는 거 어떻게 하냐? 그건 하나님께 돌려라. 신께 돌려라. 신의 몫이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파일을 나중에 좀 읽어보시고, 대충 니체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